암호화폐 시장 현황,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암호화폐를 얻게 되는 방법이 꼭 채굴만을 통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방식도 존재하는 거로 읽었었는데요. 암호화폐가 참 이상한 게요.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코인이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 지폐로서 현금이 될 수 있느냐? 암호화폐 거래소가 역할이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가 꼭 필요한 거냐? 네, 김태훈의 코인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현황,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할 때 떠올리게 되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의 각각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네. 이 암호화폐를 얻게 되는 방법이 꼭 채굴만을 통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도 이 암호화폐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방식도 존재하는 거로 읽었었는데요. 채굴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적으로 채굴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소위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작업 증명에 전기가 많이 드는 에너지 소비 때문에 개선된 합의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분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포스라고.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이제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게 있고, 지분 증명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의 보유량에 따라서 비례하게 만들었더니 부익부 비익비리 생기겠죠. 네. 예. 그래서 포스는 사실은 자본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합의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블록을 생성해서 화폐를 얻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블록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들보다 빠른 계산력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남보다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은 개인 간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사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마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나오는 화폐가 있고, 그렇죠. 자본에 의해서 나오는 화폐가 있다.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노동의 의미를 컴퓨터가 일하는 노동으로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 그게 맞는 얘기 같네요. 예, 어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제 암호화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예. 그 고유 명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 예. 이것이 거의 뭐 등가로서 성립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이제 암호화폐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 같은 또 다른 어떤 암호화폐들도 있거든요. 예, 예. 이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자, 블록체인 얘기하면은 암호화폐로 가고, 암호화폐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논쟁을 할 때 비트코인에 매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암호화폐가 제가 아는 것만도 17,000개 정도 있고요. 17,000. 17,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매일 생성하기 때문에 수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그 가짓수 2,000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코인마켓이라고 실제 이제 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이 인기 있는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코인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거기는 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는데 코인마켓에 리스트되어 있는 것만 따지면은 한 2,00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예. 이해하는데 이제 기존의 개념을 자꾸 가져와서 예, 이제 맞습니다. 비유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주로 시장에서 이제 통용되는 예, 예. 뭐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 한 2,000개 정도가 예, 있다. 2,000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이제 뜻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초기에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와서 그 후에 몇 개 새로운 화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비트코인이 워낙 최초고 유명하니까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최초의 화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이나 기능을 대변하진 않아요. 차라리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일반적인 정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화폐를 얘기하지만,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화폐고 다른 수많은 화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무식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네요. 그냥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시각으로 본다라면 미국인과 기타 지역, 제3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버린다라면 예. 미국적 시각에서는 되게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나머지 지역에 있는 특수성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시아인도 있는 거고 라틴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유럽 사람들도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미국과 그 나머지 지역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에 발행된 이제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더 많이 해 나가는 것이 낫지. 과거의 1세대의 어떤 화폐를 그 중심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재의 어떤 문제점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들만 속에서만 이제 머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우, 제가 여기 잘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정리해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설명을 좀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 가장 민망하고 쑥스럽긴 합니다만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을 좀 대변해서 역시나 가장 궁금한 점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인이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 지폐로서 현금화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사고 파는 행위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목격을 했고 또한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물 화폐와 함께 이제 교환이 가능하구나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떤 재화를 사들이고 또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자동차를 사고 땅을 살 수 있는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화폐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종이화폐. 이게 소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할 때는 디지털 법정화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해서 화폐란 말을 쓰긴 쓰지만 디지털 법정화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수표 쓰시죠? 네. 예, 수표가 법정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은행하고의 약속이죠. 그렇죠. 네네. 은행하고 약속인 수표가 있는 거고 또 상품권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화폐는 아니지만 이제 화폐 같은 기능을 하는 약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화폐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자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화폐, 디지털 법정화폐 쪽에서 바라보시면은 암호화폐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참 신기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현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수표를 쓰죠? 편의성 때문에 쓰죠. 예. 그러면 수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법정화폐는 현금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냥 그 암호화폐가 필요로 하는 생태계 사람들이 인정한 어떻게 보면은 지불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념이지 그거를 법정화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암호화폐 개념을 좀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설명을 드리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상품권 혹은 뭐 구두 교환권, 문화 상품권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고 머릿속에 이제 처음 떠오른 거는 이제 카드론의 칩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화폐처럼 통용되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제 화폐 기능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대신 그 안에서 그것을 이제 현금 화폐와 교환은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역할로 이제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 세계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카지노에서 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박장 가서 칩을 살 때는 현찰로 도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칩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찰을 가지고 그 카지노 가서 이제 재미삼아 이제 칩을 바꿔서 도박을 해서 따든 잃든 카지노 도박이라는 그 생태계에서 저는 실물 세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칩을 현실 세계 우리 돈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돼요. 환조소가.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현재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그 환전소를 자기들이 이제 구축을 하는 거,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칩도 있고 수표도 있고 또는 뭐 상품권도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어떠한 암호화폐든지 실물 세계하고 연계시켜주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하는 게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으면 실물 경제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다른 생태계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쪽 생태계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고 났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왜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네. 현실 세계하고 블록체인 세계하고의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져 현금을 바꾸는 이제 환전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만큼 환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띄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로 말하자면 그 암호화폐 이제 그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역할이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가 꼭 필요한 거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산업들이 ICO를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우리가 그 암호화폐를 사서
현금으로 주고 암호화폐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식을 사가지고 유통할 때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한테 가가지고 바꿔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증권거래소나 이제 네, 주식거래소에서 그렇죠. 하죠. 예.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쇼를 통해서 뭐 어떤 또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암호화폐를 샀을 때 그걸 내가 현금화 시켰을 때 그럼 내가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 가서 바꿔달라는 얘기는 못 해요. 네. 마찬가지로 그 암호화폐들 일종의 그런 암호화폐들이 유통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의 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스닥은 제도권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이제 국가가 운영하죠. 공공기관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도권에 있다는 얘기는 코스닥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규칙이나 정보보호 대책 같은 것이 제도로 돼 있어서 코스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렇죠. 강제적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강제적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기업들에게 우리가 윤리적인 거라든지 도덕적인 걸 갖다가 100%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상식이잖아요. 그렇고. 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좀 막으려면은 정부가 코스닥을 제도화 시켰듯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가져와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제가 이제 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암호화폐의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과연 암호화폐가 안전한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갑자기 이제 광풍처럼 불기 시작한 뒤에 예. 굉장히 많은 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그 거래량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자 뭐 몇 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되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혹은 어떤 그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 그 신고를 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났다는 쪽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음모론도 많습니다. 일부러 이제 파산시켰다. 사실은 그 거래되는 양을 자신들이 이제 그 독식한 상태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횡행하게 이제 돌았을 때 사실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를 암호화폐 그 자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과연 그렇다라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어떤 전체적인 통제를 하기 이전까지 암호화폐를 거래한다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의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실체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의 통제하에 두질 못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돈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회사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그 회사에 대한 거 볼 때는 저는 딱 두 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감식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특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거래소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없을까?